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환자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 오시지 말고 꼭 보호자분만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보호자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처음에 진단 내리면 꼭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치료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다 치매, 내가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치매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우울감이 100% 동반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결국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거를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시게 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호자분만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 오신 보호자분들의 환자분은,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다 알츠하이머병 확진 환자분이세요. 어떤 분은 이 진단 내리는데 한 4, 5년 걸린 분도 계세요. 왜냐면 처음에 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검사 도구에 대해서 의사들도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진 받았던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3년에 걸쳐서 확진된 경우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란 뭐냐? 최근에 1, 2년 사이에는 너무 쉬워졌어요. 물론 아직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뇌는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연한 연두부 조직처럼 생겼어요. 여러 보호자분들 뇌 MRI를 찍고 사진을 찍으면요,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요, 마른 호두처럼 뇌 안에 두개골은 똑같은데요. 왜냐하면 두개골은 우리가 발달하면서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두개골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렇게 뇌신경세포가 발달했다가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서 빈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른 호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생기느냐? 이제 아주 이게 핵심적인 거죠. 어떤 분들이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랑 치매랑 동의어가 아니냐라고 뭐 여쭤보는데 절대 동의어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병은요,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알츠하이머 병이 그런 퇴행성 뇌질환 중에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서 최고봉, 에베레스트인 거죠.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도 알츠하이머병이 대략적으로 70% 이상이고 85세가 넘어가면 거의 한 9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0세가 넘어가면요 100% 알츠하이머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보호자분들, 우리 팀장님 저 100세 넘어가면 다 생겨요. 왜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요, 알츠하이머 병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경세포 안에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신경세포의 연결 고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의 어떤 정보가 이런 타우 단백질을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로 넘어가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타우 어떤 그 이제 신경세포 반이라고 하는 걸로 나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가 우리가 살다 보면 대변, 소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쌓이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은 다 배출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뇌 안에도 신경세포가 이 타우 단백질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남으면 쓰레기 단백질이 생기는데요. 그 쓰레기 단백질이 바로 아밀로이드 단백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요, 비정상적으로 얘네들이 뇌 안에 청소가 돼서 배설되지 못하고 뇌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세포 바깥쪽에 쌓여요. 신경세포 바깥쪽에 쌓이면서 정상적인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쓰레기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고 그러면서 신경세포 안에 서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생겨서 결국은 신경세포가 위축이 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아밀로이드입니다. 근데 놀랍게 아까 제가 90세 이상 넘어가면 아밀로이드가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아밀로이드는 다 쌓이는데 이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지 않고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으면 치매 증상, 기억력 장애 증상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이드는 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뇌에 쌓이지만 아밀로이드와 연관된 신경세포의 변성이 없으면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도 인지장애, 치매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뭐냐? 사실 안타깝게 지금 여러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조발성 65세 미만의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변화가 와서 인지장애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병 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조발성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느냐? 65세 미만에서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생긴 35세의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으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 50대 초반이나 중반에 생겨요. 원인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0대에는 희귀 유전자병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증상은 비슷합니다. 언어장애로 생기고 기억장애로 먼저 생기고 그 외에 언어장애나 실행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병에 비해서 훨씬 더 대뇌 피질의 위축이 심하고 초기에 파킨슨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노인성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분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는데 65세 이전에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분은 조발성 또는 우리가 초록이 알츠하이머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이 아까처럼 40대나 30대에 유전자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다 음성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어떤 유전자냐? PS1번, 2번 APP 유전자 변이를 우리가 이런 연구에 참여하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우리가 코호트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 참여하시면 이 유전자 변이 검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 유전자를 가진 분이 한 2명 정도 저희가 발견이 됐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저희가 한 연구에서는 아무도 유전자 변이가 나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신 거고요. 대신 뭐가 있냐면 아포지단백 유전자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유전자가 2번, 3번, 4번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4번형을 가지고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쌍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유전자가 한 10,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10,000개 정도의 유전자 중에서 딱 하나 아포지단백 유전자형 중에서 2번, 3번, 4번형이 있는데 4번형을 가지고 있을 때만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형 4번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그럼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100% 알츠하이머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포지단백 유전자형은요, 고위험 유전자일 뿐이에요. 얘가 있으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길 확률이 한 3배 정도 올라갈 뿐이지 100%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보호자분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치매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몇 분이 이 아포지단백 유전자형 4번을 갖고 있어요. 또 저희 남편도 이 유전자형 4번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20%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얘를 가지고 있고 인지검사상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경도인지장애로 나올 경우에는 제가 위험도도 있는데 인지장애도 있으시니까 알츠하이머병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여성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2배 이상 반복적인 뇌손상이 있을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위험 인자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에요. 놀랍게도.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걔가 뇌 안에 침착이 되면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고위험 유전자들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뇌 혈관 장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많이 느끼시죠? 첫 번째, 기억력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은 잘 기억하는데 최근 일에 있었던 방금 전에 뭐 대화 내용, 뭐 날짜, 일정, 본인이 했던 행동, 뭐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기억력 저하인데요. 최근 일들이고 옛날에 본인이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드님 따님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속썩였고 그런 것들 옛날 기억은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잘 하시는 거죠. 또 놀랍게도 그 최근 기억이 망가지게 되면서 옛날 기억이 더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알츠하이머병 연구하는 분들이 저희끼리 생각을 해보기로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게 이제 기억의 회로인데요. 이게 이제 바닷속에 사는 해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데 이 해마가 이게 지금 망가지신 거예요. 보면 여기는 까만 공간이 거의 없는데 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빈 공간이 생겨서 약간 까맣게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기억의 서랍인데요. 기억의 서랍이 맨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기억이고 그 위에 새로운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점점 밑에 있던 옛날 기억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점점 새록새록하게 떠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마가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일에 대한 기억장애가 생기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면 다 치매인가요? 아니죠.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아무도 치매로 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이런 어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치매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억장애, 경도인지장애로 오세요.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다른 인지 기능은 정상이셔서 특징이 뭐냐면 힌트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갔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 여행 갔었지. 근데 언제 갔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갔는지 한 달 전에 갔는지 그 여행을 아들 딸이 다 같이 갔는지 손자랑 다 같이 갔는지 그런 건 기억을 못하지만 여행을 갔다 온 것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드리면 부분적으로 기억을 해내고 인지검사를 해보면 확실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치매로 넘어가면요. 힌트를 드려도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내가 여행을 갔었나? 갔어? 언제 갔었어?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의 문지기인 해마가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경험들 하시겠지만 언어 장애도 생기고요, 계산 능력 저하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판단 능력 저하도 생기는데 언어 장애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 물건 이름,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 잘 안 돼서 유창성이 떨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도 생기고요.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
약간 은행 업무 보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돈 관리가 안 되게 되고, 사실 보호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죠.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전에 잘 하던 여러 가지 대소사 결정도 못하고 본인이 고집도 피우고 그러면서 계획이 안 되는데도 뭐 본인이 말하는 것만 주장을 하고 그게 옳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성격 변화도 좀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두정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초기에는 기억장애, 그 다음에는 길 찾기 능력이 떨어져서 가까운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져서 기억장애 외에 다른 인지저하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결국 누군가가 여러 계신 보호자분들께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돼서예요. 뭐냐면 가장 힘든 증상이 망상과 환시예요. 물론 알츠하이머 병은요, 루이체 치매에 비해서 이런 망상이나 환시가 조금 덜한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망상이 동반되면 루이체 치매 환자분보다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망상이 생기냐? 우리가 3대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도둑망상, 부정망상, 버림망상이에요. 그런데 이 망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 집행기능, 판단 기능이 떨어져서 본인의 생각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인데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절대 납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들은 외래 오셔서 어머님이나 환자분이 막 이런 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막 하시고 저한테 이거를 설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설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절대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판단하고 느끼는 회로인 전두엽 기능과 기억장애 회로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설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환자를 자꾸 이러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환자분이 불안해지세요. 왜 내 생각이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지? 저 의사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틀렸다라고만 말을 하는구나. 나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 의사가 나를 싫어한다. 그런 망상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조금 힘드시고 그래도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자분을 설득하는 이유는 보호자분은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도둑망상은 왜 생기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놔뒀는데 그 물건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따님이나 며느님이 나한테 돈을 10만 원 주고 갔는데 이걸 나중에 꼭꼭 숨겨놨다가 우리 손주한테 주기 위해서 어딘가에 넣어놓는 거죠. 근데 넣어놓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어디 숨겼는지는 어디 넣어놨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따님한테 받았던 느낌은 있는데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되나? 중간에 손녀가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손녀가 가지고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왜곡된 생각이 망상이고 초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망상이 바로 도둑망상이고 두 번째는 또 부정망상이 있어요. 근데 이 부정망상은 조금 힘들어요. 뭐냐면 이게 아직 설립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보호자분하고 환자분하고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남편분이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병 환자분이고 이런 부정망상이 있으면 본인이 약간 젊었을 때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여자분일 경우에는 남편분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던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던 지금 현재 환자분이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본인의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자분이 본인을 버리고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끊임없이 망상이 되새김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약을 써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버림 망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버림 망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의사나 저 간호사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발로 물을 탁 쳤는데 저 물을 나한테 맞으라고 발로 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차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잘못해서 여기까지 굴러왔나 보다. 한번 쳐다보면서 기분 나빠 하지만 잊어버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낯빛을 가리거나 보호자들이 짜증을 내거나 손녀가 한번 화를 내거나 그러면 쟤네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서 이제 나를 조만간 요양원으로 보내겠구나, 나를 찾아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버림망상이에요. 근데 얘도 쉽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도둑망상은 시간이 지나면 치매 증상이 나빠지시고 본인이 어딘가 물건을 숨겨놨다든지 손녀가 왔다 갔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없어지세요. 부정망상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세요. 그런데 버림망상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나중에 정말 중증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초조하고 공격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감동, 무감심, 아까 어떤 보호자분이 오셔서 어머님이 울고 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정이 따뜻했는데 무감동, 무관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초조하고 화를 내고 공격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무감동, 무관심이 낫습니까? 아니면 화내고 남들한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칼 들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무감동, 무관심이 나은 거죠. 근데 그 어머님은 본인한테 무감동하고 무관심하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러 신경 행동 증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단은 다 많이 경험하셨지만 최근 일에 대한 기억장애, 일상생활에서 이상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보호자분 면담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두엽 집행기능, 시공간 구성 능력,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이 힌트를 줘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아주 두드러지게 떨어져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해마가 망가졌다는 거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서 저희가 다른 걸 했더니 특별하게 뇌종양, 뇌경색, 뭔가 인지장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고 그러면서 여러 어르신들 지금 보호자분들이 다 시행했듯이 페트 검사를 해서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쌓여 있는 거를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요,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신경세포 바깥쪽에 없어야 돼요. 생성은 되지만 배출이 다 되기 때문에 쌓여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뇌 안에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쌓이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페트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있고 까맣게 보이는 게 있고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마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까 제가 아밀로이드는 누구한테든 다 생성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100명 중에 1명은요, 인지기능이 정상인데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지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아닌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게 무증상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알츠하이머병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인지장애가 있을 때만 우리가 증상이 있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은 여기 와 계신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인지기능 개선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임상시험 연구로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부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는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든 외국에서든 임상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줄기세포가 있어요. 배에서 뭐 본인의 뭐 줄기세포를 이제 그 비만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서 본인한테 투여하는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태아에서 뭐 여러 태아에서 태아반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서 투여하는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를 알츠하이머병 환자한테 한다라고 해서 암암리에 알려져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저한테 상담을 했다가 제가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저 몰래 갔다 오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요,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까지 허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시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비의료적으로 치료하는 거다. 정규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인지기능 개선제는 사용을 하되 아밀로이드를 같이 제거해서 남아있는 신경세포가 더 이상 손상받지 않도록, 또한 혹시라도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으면 제거하거나 더 이상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치료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건 뭐냐?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물 치료하고요. 만약에 중기로 넘어가면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약, 그 2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아리셉트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일본의 에자이 제약회사에서 나와 있는 이 약을 거의 아마 지금 투여받고 계실 겁니다. 얘가 뭐냐면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아까 제가 타우 단백질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이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타우 단백질을 타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지기능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 약들이 바로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약 외에도 이 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셉트도 있고 엑설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갈란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요, 아리셉트라고 하는 이제 도네페질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리바스티그민이나 이제 갈란타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작용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습니다. 도네페질, 아리셉트도 한 10%에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식욕감퇴가 생기고, 또한 체중이 감소하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불면증, 섬액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아리셉트가 그나마 나머지 약들에 비해서 조금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 약을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작용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이기 때문에 7일 정도 중단하면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뇌가 일정 부분 적응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일 정도 휴약 후에 다시 시작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중기 이상의 치매로 넘어가면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글루타메이트를 조절하는 약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조금 시도해 봅니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중기로 넘어가진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약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혈전용해제 제가 많이 드렸을 거예요. 뇌 안에 만약에 허혈성 변화 아니면 혈관이 약간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런 이제 약들을 써서 아밀로이드가 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같이 치료하고 있고요. 이제 2번째로 이상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망상, 뭐 부정망상, 뭐 버림망상,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 그런 이상행동이 있으면 이런 약물 조절 약들, 항정신성 약물을 같이 사용해서 이상행동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역할이 어떻게 되냐?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임상시험 동의하셨잖아요. 임상시험은 이렇습니다. 요 도네페질도 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은요, 모두 다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제 했잖아요. 그 코로나 백신도 임상시험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자원을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베이스라인에서 이렇게 10mg을 투여한 사람과 5mg을 투여한 사람과 그 다음에 위약군이 있어요. 위약군이 뭔지 아시죠? 가짜 약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면 모양이 똑같은 가짜 약이고 만약에 임상시험 들어오셔서 램털네툭을 맞게 되면 램털네툭의 모양이 똑같은 바이알에 들어있고 색깔도 똑같은 가짜 약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보면 이게 진약이니까 약이 들어가면 바로 인지 기능이 좋아지세요. 좋아졌는데 이게 뭐냐면 임상시험이 12주 만에 끝났어요. 우리가 하는 임상시험은 지금 한 6개월이지만 뭐 앞으로 한 12개월, 24개월 연장 연구가 있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주째 임상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연장 연구로 들어간 겁니다. 연장 연구로 들어가면 뭐냐면요. 이 단계에서 보시면 위약부는요. 약간 좋아지는 것 같다가 환자가 나빠지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빠지고 요 연장 연구, 공개 개방 연장 연구부터는 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진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위약군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개 개방 연구로 들어가려면 이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에 아주 커다란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아주 커다랗게 이 약이 위약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 일반적인 그 정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개 개방 연구를 통해서 159주 동안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도네페지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공개 개방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병원에 와서 인지 검사랑 혈액 검사를 계속 제공을 받고 검사를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보면 뭐냐면 이 약에 진약이 들어간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 나빠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것만 올려줄 뿐이지 아밀로이드 청소 못하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이드는 계속 쌓이고 신경세포는 망가지니까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도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왜 위약군인데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이걸 우리가 위약 효과라고 해요. 위약 효과. 위약 기간 동안에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또 중간에 저희 선생님들이 일주일마다 전화드리고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임상시험이 안 들어오면 6개월에 한 번 오셔서 제외를 한 1, 2분 만에 진료보고 나가시는데 임상시험에 들어오시면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 모니터링이 되면 보호자분이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위안을 받고 환자분한테 잘해주시고 그럼 환자분도 약간 좀 좋아지시고 그러면서 그 위약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상시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약을 투여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압약이랑 당뇨약으로 보면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나중에 12주 이후에 먹었을 때 처음에 먹은 환자분하고 늦게 혈압약을 먹은 분하고 혈압이라든지 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혈압약을 먹고 한 달 뒤에 쉬었다가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는 똑같이 10 내지 15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치매약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그 사이에 신경세포가 나빠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요 3개월의 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때문에 의사들이 치매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에 와서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지 덜 나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학적인 근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에비던스 베이스드 근거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써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약을 늦게 사용하면 절대 3개월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인지장애가 있으면 바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과는 이제 제가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경과를 말씀드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이 나쁘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도 힘들고 보호자분들도 아시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받으신 분들은요.
미리 나빠지는 걸 말씀드린 경우도 있어요. 조금 빠르게 나빠지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그냥 경과를 보면 건망증이에요. 잘 알고 있던 사람 이름, 물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임상 면담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근데 본인이 약간 기억력이 떨어졌다 느껴서 경미한 인지장애고 근데 대부분의 경도인지장애는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초기 단계. 그래서 면담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억장애가 나타나고 방금 들은 사람의 이름이나 물건 이름 3가지 기억하기 어렵고 책을 읽어도 기억하는 내용이 떨어지고 단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주변에서 면밀하게 관찰하면 아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졌구나 알게 되고 귀중품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본인의 이제 뭐 중요한 지갑이라든지 뭐 핸드폰을 잊어버린 분도 오셨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귀중품을 조금 잊어버리고 낯선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약간 좀 이제 불안증이 동반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 불안감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더 나빠지게 되면 아주 이제 분명한 이장애가 보여요. 그래서 최근 시사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의 최근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과거사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100에서 700이와 같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금전 관리가 안 되고 그렇지만 뭐 사람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진압력 그리고 익숙한 길 다니는 거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점점 나빠지면 이제 초기 치매로 넘어가서 본인의 집 주소, 전화번호, 중요한 비밀번호 기억하지 못하고 아주 특징적으로 날짜, 요일, 계절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고 그리고 장소 여기가 병원인지는 아는데 이대 서울병원인지 서울대학병원인지 모르게 되고 몇 층인지를 모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이제 본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알고 있어요. 자녀분들의 이름, 손자들의 이름, 본인의 집 주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져서 본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억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당연히 이제 손주들, 아들, 딸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고 배우자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고 옛날 일을 일부 기억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피상적이고 1부터 10까지 세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외출 시 더 이상 본인이 익숙한 곳에 혼자 가는 게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밤낮이 바뀌고 하지만 본인이 누군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본인의 이름은 본인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고 잘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이제 망상적인 행동 본인의 배우자가 부정하고 주변에 낯선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이 본인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강박적인 증상, 무의식증과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 말기로 넘어가서 이제 누워 지내게 되는 거죠. 모든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아주 단순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모든 뭐 화장실 사용, 식사, 대소변 관리가 안 되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과가 어떤 경우는 한 9년이 되고 어떤 경우는 13년이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돌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환자분들한테 똑같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항염수판 제제, 필요시 이상 행동 조절하는 약 똑같이 치료하는데요. 보호자분들이 돌보는 거에 따라서 9년 안에 사망하시기도 하고 13년 안에 사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5년 정도 때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돌보셨던 보호자분이 오셨더라고요. 환자분이 사망하셨다고 그 사이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사망할 때 끝에는 다 똑같습니다. 입으로 식사를 못해요. 용변 식사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와상 상태로 넘어가고 삼킴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콧줄 또는 뱃줄을 끼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요 말기 단계로 갔을 때 우리 환자분이 식사를 못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치료제입니다. 제가 사실 첫 번째 1세대 에듀헬름이 있어요. 2세대는 레캠비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3세대는 도나네밥이에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는 릴리의 도나네밥의 임상시험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릴리에서 중간에 약을 바꿨어요. 그게 램터네툭이에요. 그래서 이 도나네밥도 효과가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1, 2, 3세대 왜 이렇게 넘어갔냐? 사실 이제 1세대는 우리나라에서 한 2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했고 레캔비도 한 5개 이제 임상시험을 했고 도나네밥도 한 3, 4개 회사에서 임상시험 아니 3, 4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다 한 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다 끝났어요. 임상시험이. 왜냐하면 이 아두헬림은요.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약인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받은 가장 최초의 이제 약이에요. 그래서 보면 에듀헬림이라고 하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했어요. 제거해서 임상적 증상을 조금 호전시켰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약이 투여된 군이고 여기는 약이 투여되지 않은 위약군, 대조군이거든요. 그래서 대조군은 똑같은 주사를 맞았는데 아밀로이드가 하나도 청소가 안 돼서 똑같이 빨간색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게이지당 3mg, 6mg, 10mg 투여했더니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신속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최종 승인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연구 중에서 하나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인지기능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는 거는 입증이 돼서 FDA의 신속 허가 승인을 받았고 1년 동안 올해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그 승인이 취소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약은 아까 제가 효과도 조금 2개의 커다란 임상시험에서 하나는 효과가 있었고 하나는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꽤 있었어요. 제가 부작용 아마 얘기한 거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뇌 안에 아밀로이드를 없애다 보니까 뇌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가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신경세포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뇌 부종,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서 찌어내서 얘네들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혈관이 약간 찢어지면서 뇌출혈도 생기고 혈관벽이 살짝 찢어지면 출혈까지는 아닌데 어떤 철분이 혈관 사이사이에 침착이 되는 뇌부종, 뇌출혈, 뇌철분 침착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25%에서 부작용이 있었고 아주 심한 경우는 한 10% 정도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다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듀헬림은 사실상 실패했고 그래서 워낙은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작년 8월에 결국 포기를 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1세대 약 에듀헬림이에요. 2세대 약이 뭐냐? 레칸비라고 하는 레카네맙.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아리셉트라고 하는 약을 개발한 에자이 회사에서 이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약을 플라시보, 위약군하고 대비해서 투여했더니 18개월 동안 투여를 했거든요. 굉장히 길게 투여했죠. 왜냐하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는 인지기능 개선이라고 하는 눈에 띄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인지기능 개선보다는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기능 개선 점수는 딱히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18개월 투여해서 아밀로이드가 청소가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7%에서 있어서 지금 이 레캔비가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두카누밥과 마찬가지로 레캔비도 신속 승인을 미국의 FDA에 신청을 했고 올해 1월 달에 1, 2월 달에 근데 놀랍게도 지금 6개월 이상 사용을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 연구 데이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서 결국은 미국 FDA가 레캔비에 대해서 정식 승인을 하라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워낙은 7월 6일 오늘이 이제 7월 한국 시간은 7월 6일이고 내일이 아마 미국이 7월 6일일 거예요. 그래서 7월 6일이나 7일 안에 미국 FDA가 레캔비를 정식으로 승인할지 안 할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개발되고 미국에서 먼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도 우리가 뭐 느꼈습니까? 우리 저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미국이랑 다 유럽이랑 맞고 있는데 우리는 6개월 정도 더 늦어졌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약처를 통과하려면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올해 승인이 나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프로세스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25년도 상반기가 돼야지 우리나라는 레캠비를 맞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이 도나네맙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도나네맙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릴리에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도나네맙을 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냐면 물론 이제 레카네맙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 중에 보호자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목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목동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그때 당시에 뭐 저 릴리나 뭐 에자일 레카네맙이나 임상시험을 막 거기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옮기면서 제가 그 임상시험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나네맙 결과가 이상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군이고 이 투여했던 군이 이만큼 아밀로이드가 없어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얘는 타우 단백질인데 타우 단백질의 변성도 이만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너무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나네맙 연구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나네맙이 릴리가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아직 여기 세팅이 안 된데도 너무 하겠다라고 해서 세팅을 막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구가 너무 좋게 나오고 또 아까 레카네맙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릴리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얘를 임상시험을 더 하지 않고 승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추가로 워낙은 더 확대돼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좋은 효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허가를 미국 FDA에 넣은 겁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릴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램터르네툭이에요. 램터르네툭. 근데 얘는 사실 아직 기전이 명확하진 않아요.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없애고 타우 단백질 변성을 없애는 건 확실한데 임상시험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1상, 2상, 3상이 있는데요. 2상 시험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나네맙 연구가 너무 결과가 좋게 나와서 도나네맙을 넣어보고 이게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릴리에서 약간 조금 이제 경과를 보고 이 램터네툭을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한 1년 뒤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저는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는 내년에 시작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이메일이 왔지만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 계속 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오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램터네툭은요 굉장히 얘도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ADPD 저는 못 갔지만 올해 2023년 3월 달에 이렇게 요 임상시험을 이제 이끌어 나갔던 이제 PI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시보, 당연히 플라시보는 점점 아밀로이드가 쌓이는데 램터네툭을 투여했던 군에서 이렇게 도즈를 이 사람들이 아직 용량을 잘 결정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개의 도즈를 사용했더니 확실히 1400mg으로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훨씬 더 아밀로이드 버든이 줄었다라고 이제 입증이 돼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나네맙의 효과 임상성도 그렇지만 요 도즈를 아마 결정하려고 조금 더 늦어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또 놀랍게 아밀로이드와 연관된 부작용이
한 10%밖에 없었어요. 많지 않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램터 네트워크가 굉장히 래피드하고 아주 큰 아밀로이드 플라그 감소를 입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3상 임상시험에 충분한 근거가 2상 임상시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상시험을 참여하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약이 2상 임상시험이나 1상 임상시험에서 무조건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약으로 나온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효과가 있는 신약을 미리 임상시험을 통해서 투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위약이 있고 진약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위약군에 걸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위약은 항상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50%의 진약을 투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거고, 아까 제가 위약군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약 효과,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약군들도 좋아지는 위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약이 정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게 되면 연장 연구에 들어왔을 때는 이 약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그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무료로 투여를 해준다. 그 두 가지, 세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한 10%에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에두카누막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다 임상연구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빨리빨리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한 달마다 오시거나 두 달마다 오실 때마다 저희가 혈액 검사하고 MRI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임상 연구를 하지 않고 이런 부작용은요, 만약에 그냥 본인이 약을 투여를 받는다 그러면 다 저와 환자 보호자분이 감내해야 될 부작용인 겁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임상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시험을 기다리시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뭐 6월달, 내년 6월인가요? 몇 월이죠? 릴리에서 얘기했던 게? 내년 1분기, 2분기. 그래서 1분기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시작해도 아마 한 6월이나 아마 7월 정도, 뭐 정말 빠르게 시작한다 그러면 5월 달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을 이렇게 갑자기 바꿨고 갑자기 이렇게 내년으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제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안 나빠지셔야 돼요. 제가 이런 임상시험, 아까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이고, 그래도 릴리는 조금 인지 점수가 조금 나빠서 아주 초기거나 아니면 인지 점수가 한 20점, 22점까지는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이게 MMS라고 하는 간이 정신 상태 점수가 22점까지 돼야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3개월 안에도 나빠지고 6개월 안에도 나빠지고 1년 안에는 거의 대부분 나빠지십니다. 안 나빠지는 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안 나빠지게 최대한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인사 대천명,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나덕열 교수님께서 이제 개안을 내신 건데요.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대내활동하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명이 긴 식사를 하자. 제가 외래 오면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죠.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요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너무너무 저는 간략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 만보. 그래서 천자 만보 운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안한 거 아니고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천자 만보 운동.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뇌는요, 딱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가 운동이고 두 번째가 인지예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인지 열심히 하면 뇌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치매를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40분, 30분 이상. 그래서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도 꼭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적어도 총 150분. 그래서 유산소 운동 중등도면 150분만, 그리고 격렬한 거는 75분 이상. 총 합해서 75분, 150분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한 번 할 때 적어도 15분 이상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냐?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근력 강화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팅, 뭐 팔 굽혀 펴기, 뭐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물통 들고 그냥 들렸다 올렸다 하시면 돼요. 물통 가지고.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근력 강화 운동이 돼요. 더 쉬운 거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근데 계단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환자분이 오르고 뒤에서 보호자분이 따라가다가 환자분이 혹시라도 뒤로 넘어질 것 같으면 받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균형 증진 운동이 이제 한 발로 서보기, 발꿈치로 걷기, 발가락으로 걷기,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운동에 대해서 많은 좋은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뭐죠? 유키즈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성함은 기억 못하는데 그 교수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찾아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뇌 인지 기능 증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기 말씀드리잖아요. 천자만보처럼 천자를 쓰셔야 돼요. 물론 천자를 다 쓰긴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에 10분, 15분 정도 쓰실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인지훈련 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초등학생용 학습지도 괜찮고, 그리고 신문을 이용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뭐 바둑, 장기, 뭐 컬러링 북 등 뭐든지 쓰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 말씀드린 이유가 집에서 사실 대화를 잘 안 하세요. 그렇죠?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 사진첩 비디오 보시면서 TV 드라마 보시거나 돌잔치 비디오 보면서 자꾸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실 때 테스트 하듯이 물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때 저 사람이 누구였지? 얘가 몇 살이었지? 그럼 지나가듯이 하는 건 좋지만 얘가 몇 살이었어? 왜 그걸 기억 못해? 얘가 그때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외래 오셨을 때 제가 환자한테 웬만해서는 테스트 하듯이 오늘 날짜, 요일 같은 거 잘 안 여쭤봐요. 왜냐하면 여쭤보면 그 순간부터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빠지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환자 스스로 한마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뭐든지 칭찬해 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대답을 잘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가능한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면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 안심센터 조금 이따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이용하시고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버림망상이 자꾸 생기고 남편이나 부인에 대해서 부정망상이 생겨요. 그리고 물건을 자꾸 아무데나 놔두시니까 이 도둑망상도 생깁니다. 혼자 계시면 망상이 생기고 우울감이 더 심해지시기 때문에, 또한 뭔가 자꾸 이상하니까 심심하고 뭔가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배회가 아니에요. 배회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심심하시고 누군가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혼자 안 계시고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 견과류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데랑 같이 해서 뉴케어 메모리 수라는 걸 만들었고, 제가 아마 외래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가다 이거 나눠 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항상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그리고 식물성 유지방, 올리브 오일, 들기름 섭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도 잘 안 하지만 야채하고 과일은요 다 갈아서 착즙기 말고 다 갈아서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되고, 생선은 적어도 주 3회 이상 드시고, 견과류는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쪄요. 그래서 한 반 주먹 정도 드시는 게 좋고, 약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빈속에 올리브오일, 뭐 들기름 같은 거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 사항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위험한 거 제거해야 되고, 외출 시 이제 항상 옆에서 보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CCTV. 왜냐하면 뭐 여기 계신 보호자분들은 이제 환자분이랑 따로 사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따로 사시는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근데 제가 외래에서 한번 뭐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느낌상 한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는 독거 어르신이에요. 치매 환자분이. 그런데 굉장히 조금 예민한 문제예요. 이 치매 환자분이 혼자 사신다고 해서 집을 합쳐야 되느냐. 네, 한 2년 전만 해도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아직 인지장애는 없으세요. 그런데 저랑 이제 가까운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머님이 치매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들어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 환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치매 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춰서 진짜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CCTV로 이렇게 안전상의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안 살고 계셔도 아까 제가 배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뭐 초기 치매 환자분들도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 얘기를 딴 사람이 들으면 이제 뭐라 그러실 수 있겠죠. 물론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서 내가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뺏어간다? 그럴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도 밖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산책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보호자분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관리해주고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위해서 만약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면 위치 추적 앱을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두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신청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말씀 안 드리는 분도 있고.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셔서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면 거기 와 계신 어르신들이 꽤 인지기능이 나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보다도 좋은 분들하고 나보다도 예쁘고 젊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막 이렇게 나이도 많고 뭐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려서 막 냄새도 나고 그러면 그런 데 가시면 어르신들이 기분이 나빠져요.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런 데 가야 되지? 가족분들한테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직 노인장기요양 등급 이용하실 단계가 아니면 집에서 인지활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 하시고 치매 안심센터 이용하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복지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그런 것들을 꼭 이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시려면 이것도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은 하셔야 돼요. 신청해서 받아두셨다가 만약에 응급 상황이 돼서 뭐 보호자분이 갑자기 수술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보호자분이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환자분을 잠깐 맡겨야 된다 할 때 단기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게가 바로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 외국 계셨다가 아니면 비상 핸드폰에 딱 저장해 두셨다가 응급 상황이 되면 24시간 안에 언제든지 전화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어요. 혹시 제가 이 얘기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요 뭐냐면 내가 임종 과정에 환자가 됐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치료는 하지 않겠다. 내가 미리 결정을 해두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9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분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가 있고 내가 누구고 나의 주민등록번호, 나의 집 주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지 상태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의 경도인지 장애, 초기 치매 환자분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 이 작성을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셨을 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당연히 병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작성하시고 싶다 하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고 환자분하고 같이 오셔서 같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들은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다. 그 망상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나 남편이나 부인한테만 작성하라 그러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같이 작성하시면서 보호자분도 작성하고 왜 이거 작성하냐 그러면 정지환 교수님이 작성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랑 저희 남편도 했고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인공호흡기 삭관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 안 하겠다고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만약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자동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작성을 해두면요 어느 병원에 가시든 동일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렸고 성년 후견인은요. 네, 이제 요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예요.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나 남편분이나 부인이 약간 재산이 있다. 근데 그 재산을 나중에 가족분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분란이 생길 게 없고 뭐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얘는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하시겠다고 하면 만약에 집에 재산이 있으시면 변호사랑 하시고 재산은 없는데 꼭 하시겠다 그러면 법무사랑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얘도 어머님, 아버님이나 가족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신 가족분이 의지가 있을 때 내가 이 분을 나의 그걸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의지가 있을 때 미리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중증 치매 산정 특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1년이나 인지검사를 하고 나빠졌을 때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고 병원에서 해드리는 거고 아직은 아무도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향후에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적용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